어디서 암캐년이 남자들 큰일 하는데 설치나? 걸걸하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고요한 산자락을 단번에 찢어발겼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숲속의 새들마저 놀라 날아갈 정도의 적막이 흘렀다. 그 욕설의 끝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군장끈에 쓸려 붉게 부어오른 어깨, 흙탕물이 튀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는 전투복, 그리고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행군 중인 말단 간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흙먼지 투성이인 얼굴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육군 중장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군단장이자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지휘관.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 대신 병사들과 똑같은 무게의 흙 묻은 배낭만이 얹혀 있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산을 타고 내려오는 냉기보다 서늘했다. 그녀의 대사는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선 남자는 그 기류를 읽지 못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지휘봉을 든 대대장 박철민 중령이었다. 그는 방금 막 도착한 군용 지프에서 내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군화를 신고 거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있었다. 뭐라고 했냐고. 이 답답한 여편네가 귀까지 먹었나. 지금 연대장님께서 작전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다. 우리 대대가 무조건 1등 끊어야 하는데 어디서 행군 처직에 휴식을 운운해? 박철민이 지휘봉으로 지훈의 가슴께를 툭툭 밀쳤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성추행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병사들은 지훈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녀가 지난 이틀간 자신들과 함께 발바닥이 터져라 걷고 또 걸었던 전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시간은 잠시 거슬러 올라가 행군이 시작되던 시점으로 돌아간다. 강지훈이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다. 취임식 단상에서 그녀가 본 것은 병사들의 생기 없는 눈동자였다.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듯한 모습.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 의자에 앉는 대신 병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는 100km 산악행군 일정표를 집어들었다. 비서실장은 기겁하며 만류했다. 군단장님 부임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셨습니다. 게다가 포천 산악 코스는 악명 높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의전 차량으로 순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앉을 곳은 가죽 의자가 아니라 내 부하들이 걷는 흙바닥이다. 계급장 떼고 준비해.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시작된 행군이었다. 지훈은 보안을 유지한 채 일개 간부로 위장해 대열에 합류했다. 707 시절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병사들과 똑같은 25kg 완전 군장을 메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진통제 2알을 물없이 삼키며 버텼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걷는 어린 병사들의 신음이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걷는 병사들의 전투와는 낡아 있었고 배낭끈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런데도 지휘관들은 보이지 않았다. 무전기 너머로 빨리 걸으라는 독촉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리고 80km 지점. 한 개의 다다른 일병 하나가 탈진해 쓰러지려던 찰나였다. 지훈이 달려가 그 병사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잠시 숨을 고르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며 박철민의 지프가 들이닥친 것이었다. 야, 너 당장 군장 안 매? 누구 마음대로 쉬라고 했어. 일어나.
다들 일어나서 뛰어. 박철민은 쓰러져 있는 병사의 어깨를 군홧발로 툭 찼다. 탈진의 입술이 하얗게 튼 병사가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병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병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규정상 10분간 휴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정당한 규정을 들이밀자 박철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진급에 눈이 멀어 연대장에게 잘 보일 생각만 가득한 그에게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흑투성이 여군이 거슬릴 뿐이었다. 규정? 야, 너 소속이 어디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감히 대대장 앞에서 규정을 따져.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박철민의 고함에 지우는 쓰고 있던 헬멧을 고쳐 썼다. 턱근 사이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녀는 똑바로 박철민을 응시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는 부하의 안전입니다. 1등이라는 성과 때문에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건 지휘관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돌았나? 야, 너 이름 뭐야? 관등 성명 안 돼? 박철민이 씩씩거리며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철민의 손목을 낚아챘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없이 많은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반사신경이었다. 박철민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예상치 못한 악력과 기세였다. 흑투성이 여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살기를 띠며 번뜩였다. 그건 단순한 하급자의 반항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손버릇이 나쁘군. 군복 입은 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 지금 상관 폭행이야? 영창 보내버릴 거야. 헌병대 불러. 당장 2년 끌어내. 박철민이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주위의 병사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병사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리고 있었다. 이틀 내내 묵묵히 자신들의 뒤를 봐주고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주던 이 이름 모를 여군 간부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아우라 때문이었다. 박철민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내뱉었던 그 말이었다. 어디서 암캐년이 남자들 큰일 하는데 설치나? 집구석에서 애나 볼 것이지 군대 기어들어와서 재수없게. 다시 현재. 그 모욕적인 언사가 산자락에 메아리 쳤다. 지우는 잡고 있던 박철민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상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재수 없다고 했나? 지훈이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자네 말대로 오늘 운수 한번 정말 사납군. 하필이면 내 눈에 띄었으니. 뭐? 자네? 이 미친 여자가. 지훈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다.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비닐에 고이 싸두었던 것. 그것은 검은색 베레모였다. 그리고 베레모 중앙에는 707 특수임무단을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가 헬멧을 벗고 베레모를 머리에 썼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어 흑투성이 전투복 견장 고리에 끼워 넣기 시작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를 비추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2개도 아니었다. 3개.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오른 3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계급장이 포천의 태양 아래서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자네 눈에는 이게 집구석에서 애나 보는 여자로 보이나? 지훈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중. 장. 박철민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자신들과 흙바닥에서 구르던 이 누나가, 아니 이분이 군단장님이었다니. 지우는 천천히 박철민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철민은 뒷걸음질 쳤다. 육군 중장 강지윤이다. 박철민 중령, 자네가 말한 그 큰일이라는 게 고작 부하들 쥐어짜서 진급하는 거였나? 구 군단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꿇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내 병사들 앞에서 당장 꿇어. 산속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풀썩. 무거운 짐짝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지휘봉을 휘두르던 박철민 중령의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였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지윤의 어깨 위,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견장에 달린 은색 계급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 개의 별.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우주이자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이었다. 박철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빠르게 빠져나갔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군단장님. 저는 도대체 왜 여기에? 박철민이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변명조차 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공백 상태였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욕을 퍼붓고 성희롱을 했는지 뒤늦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철민의 앞으로 걸어갔다. 군홧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박철민의 심장을 조여왔다. 자네 눈에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으로 보이나? 지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낮고 단단한 음성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철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군단장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그저 행군 대열이 처지기에 독려하려던 차에. 동료? 지윤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금 전까지 박철민에게 군홧발로 걷어차일 뻔했던 병사를 바라보았다. 탈진에 쓰러져 있던 일병은 동기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병사의 눈에도 믿기지 않는다는 경악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다시 박철민에게 시선을 꽂았다. 쓰러져가는 병사를 군홧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게 자네 부대의 동료 방식인가? 자네는 방금 내 병사를 개돼지 취급했어. 그리고 나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었지. 면목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대장님께서 이번 훈련 성과를 너무 강조하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했습니다. 박철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상급자의 지시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 비겁한 태도가 지윤의 영린을 건드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것이 바로 부하를 방패막이로 삼는 지휘관이었다. 입 닥쳐. 지윤의 일갈에 박철민이 헙하고 숨을 들이켰다. 핑계 대지 마라. 연대장이 시켰다고? 연대장이 부하를 걷어차라고 시켰나? 연대장이 여군에게 성희롱을 하라고 지시했나? 그건 자네의 저열한 인성에서 나온 행동이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네는 부하들의 등 뒤에서 채찍질이나 하는 망나니 짓을 했어. 지윤은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모두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이 작전 지역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로 육군 중령 박철민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박철민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구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군 생활 20년이. 박철민이 울며 불며 지훈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자네의 20년 군 생활이 아까운가? 저 병사들은 귀한 집 자식들이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야. 자네의 진급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갈아 넣어도 되는 부속품이 아니란 말이다. 지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박철민을 내려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군법에 넘기고 싶었지만 병사들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동시에 가장 확실한 벌을 주기로 했다. 박철민 중령. 자네가 그리도 강조하던 정신력 어디 한번 보여주나? 지훈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머리 박아. 중령이 병사들 앞에서 머리를 박는 얼차려라니. 이것은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욕이자 그가 병사들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대가였다. 박철민은 망설였다.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 머리를 박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안 들리나? 내 명령이 우수다. 지훈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철민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여기서 거부했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몸을 굽혔다. 양손을 등 뒤로 하고 정수리를 거친 흙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머리를 박은 채 끙끙거리는 대대장의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통쾌함이었다.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였다. 지훈은 엎드려 있는 박철민을 뒤로 하고 아까 쓰러졌던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병사와 눈높이를 맞췄다. 병사는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수 경례를 하려 했다. 충성. 군단장님 몰라 뵙고. 지훈은 부드러운 손길로 병사의 손을 잡아내렸다. 방금 전 박철민을 대하던 서슬 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례는 됐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지휘관이 무능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군단장이 말단 병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 모습에 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입술이 다 터졌는데. 지훈은 자신의 군장 옆 주머니에서 비상용 수통을 꺼내 병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의무병을 불렀다. 의무관. 이 병사 상태 확인하고 앰뷸런스 호출해서 후송 조치해.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도 전원 발 상태 점검한다. 10분이 아니라 30분간 휴식이다. 양말 벗고 발 말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병사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외침이었다. 그때였다. 박철민이 타고 왔던 지프의 조수석에 놓인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치지직, 칙. 화학산 호랑이 호출. 화학산 호랑이 호출. 백호 응답하라. 백호 왜 멈춰있나? GPS상으로 움직임이 없다. 당장 보고해. 히스테릭한 목소리. 연대장 최영수 대령이었다. 화학산 호랑이라는 호출명은 그가 스스로 붙인 별명이었다. 머리를 박고 있던 박철민이 움찔했다. 지훈은 박철민을 힐끗 내려다보고는 성큼성큼 지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거침없이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화학산 호랑이 수신 양호.
무전기 너머의 최영수는 목소리의 주인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소리를 질러댔다. 야, 박중령,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등 하라고 했더니 퍼질러 자고 있나? 너 진급하기 싫어. 당장 애들 굴려서라도 올라오라고. 지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았다.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진급에만 눈이 먼 지휘관들. 최영수 대령. 부하들 굴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 건조하면서도 냉소적인 지훈의 목소리에 무전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뭐야? 너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연대장 무전기에 대고. 나?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자네가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안달났던 신임 군단장 강지훈이다. 예. 무전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수화기나 펜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군단장님? 아니, 그게 무슨... 왜 거기 계십니까? 아니, 목소리가... 최영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지금 내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최영수 대령, 자네는 훈련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어. 융통성 없는 작전 계획으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부하 지휘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강한 군대? 병사들 발바닥 껍질 벗겨놓고 탈진시키는 게 강한 군대인가? 자네가 생각하는 강함이 그런 거라면 내가 직접 가르쳐 주지. 707에서 내가 어떻게 강해졌는지 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그 위압감은 무전을 타고 연대장실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해 있어라. 내 도착할 때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 자리는 자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상. 탁. 지훈은 무전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시 병사들 쪽으로 돌아왔다. 병사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에게 다가가 툭 하고 군화 앞코로 바닥을 쳤다. 일어나. 박철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마에는 흙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다.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다가 헌병대가 오면 인계받아라. 내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자숙하고 있어. 지훈은 다시 자신의 군장을 메었다.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달려오려 했으나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군단장님,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셔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내 부하들이 걷는데 내가 차를 탈 수는 없어. 남은 20km 끝까지 함께한다. 그녀가 다시 배낭끈을 조여맸다. 그 모습에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군장을 매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군단장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억지로 끌려가던 행군이 아니었다. 존경하는 리더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좋아. 가자. 우리는 707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완주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렁차게 포천 골짜기를 울렸다. 지훈이 앞장섰고 그 뒤를 수백 명의 병사들이 따랐다. 행렬의 뒤편 덩그러니 남겨진 박철민 중령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욕망이 무너진 자리에는 초라한 후회만이 남았다.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걸음을 재촉했다. 지훈 역시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병사가 보이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다.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 경사는 평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녔어. 에이, 거짓말 마십시오. 경사가 40도는 되어 보입니다. 이 녀석 보게. 내 허벅지 봐라. 이게 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만들어진 근육이야. 병사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군단장과 병사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땀 냄새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멀리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연대장 최영수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망원경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행군 대열을 확인하고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열의 선두에 선 여군. 흑투성이가 된 채 씩씩하게 걸어오는 저 여자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독종 중의 독종, 최연소 군단장 강지윤이었다. 최영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밤 별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할 것임을 직감했다. 지윤은 부대 정문이 가까워지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병사들을 향해 뒤로 돌아 외쳤다. 전방의 부대 정문.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다.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간다. 어깨 펴고. 군가한다. 군가는 전선을 간다. 군가. 전선을 간다. 하나, 둘, 셋, 넷. 높은 산 깊은 골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웅장한 소리에 정문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까지 소름이 돋아 차려 자세를 취했다. 강지우는 선두에서 가장 크게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눈은 정문 앞에 서 있는 최영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소설은 이제 막 도입부를 지났을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부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썩어 빠진 관행과 무능한 지휘관들을 도려내기 위한 강지윤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부대 정문 앞에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어둑해진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백 명의 병사들이 대오를 맞춰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패잔병이 아닌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군과 같았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다. 그 대열의 맨 앞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강지윤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 공기보다 차가웠다. 정문 앞에는 연대장 최영수 대령이 뻣뻣하게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강지윤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는 흙먼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추충성. 군단장님. 연대장 최영수입니다. 최영수가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렸다. 하지만 지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경례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최영수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행군 병력 전원 연병장 집합. 지윤의 나직한 명령에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영수는 허공에 든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시당했다는 모욕감보다는 곧 닥쳐올 태풍에 대한 공포가 그를 압도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정렬했다. 지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맨 앞줄,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곳에 섰다. 모두 고생했다. 너희들이 보여준 투지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며 본 그 어떤 부대보다 훌륭했다. 병사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하지만 오늘의 영광 뒤에는 부끄러운 얼룩이 묻어 있다. 나는 그 얼룩을 지우기 전까지는 군복을 벗지 않을 것이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씻고 휴식을 취한다. 식사는 특식으로 준비시켰으니 배불리 먹도록. 해산. 충성.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흩어졌다. 연병장에는 이제 강지윤과 그녀의 수행원들,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최영수 대령과 연대 참모들만이 남았다. 지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영수를 바라보았다. 최영수 대령, 예. 군단장님. 자네 사무실로 가지. 아,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최영수는 허둥지둥 앞장섰다. 연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다. 지윤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릴 때마다 최영수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연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최영수는 급하게 소파를 권했다. 저 차라도 한 잔. 앉지 마. 지윤은 소파에 앉는 대신 연대장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를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령 최영수. 금박으로 장식된 명패는 번쩍거렸지만 지윤의 손에 들린 그것은 흉기처럼 보였다. 자네가 무전으로 박철민 중령에게 뭐라고 했지? 무조건 1등을 하라고? 아픈 병사들을 끌고서라도 오라고? 그것은 군 기강을 확립하고 강한 정신력을. 정신력? 지윤이 명패를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에 최영수가 비명을 지르듯 몸을 떨었다. 병사들이 신는 전투화 밑창이 다 닳아서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그건 보급의 문제고 지휘관의 관심 문제다. 자네는 연대장실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모니터로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었겠지. 지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행군 도중 틈틈이 메모한 수첩 낱장이었다. 오늘 행군 중 나고 위기 병사 12명. 그중 5명은 전투화 치수 불량 및 노후화. 3명은 배낭끈 파손으로 인한 어깨 통증. 나머지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진.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강한 부대의 현실이다. 최영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보급품 신청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거짓말하지 마. 지윤이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가 오기 전에 자네 부대 예산 내역을 이미 다 훑어보고 왔다. 병사들 피복 교체비로 내려온 예산 어디에 썼나? 연대 본부 환경 미화, 멀쩡한 보도 블록 교체, 지휘관 식당 리모델링. 최영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부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된 군단장이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내역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단순한 낙하산이나 여성 할당제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707 시절부터 정보 수집과 분석의 대가였다. 자네는 병사들의 발을 보호해야 할 돈으로 자네가 밟는 바닥을 치장했어.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줄여서 간부 식당 메뉴를 바꿨고. 군단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부대 환경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사기 진작? 지윤이 천천히 최영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최영수를 덮쳤다. 지윤은 최영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살기가 어린 눈빛이었다. 사람을 죽여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눈빛. 내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은 놈을 살려둘 만큼 나는 자비롭지 않다. 박철민 중령은 자네의 충실한 개였으니 시키는 대로 지졌겠지. 하지만 그 계주를 잡고 흔든 건 자네야. 지윤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가리켰다. 헌병대에 직접 전화해.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조사받겠다고. 만약 내가 헌병대를 부르게 된다면 자네는 옷 벗는 거로 끝나지 않을 거야. 군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만들어주지. 최영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잘못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아니, 포식자 앞에 놓인 먹잇감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연대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군단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윤의 전속 부관인 김대위였다. 김대위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지? 행군 복귀한 병사들 중 일부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됩니다. 방금 의무대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식중독?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지? 돼지고기 볶음과 두부 조림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식자재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위가 최영수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아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최영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 그리고 뭐? 식자재 납품업체가 최영수 대령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영수에게 꽂혔다. 아, 지훈은 기가 막힌다는 듯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해의 끄덕임이 아니라 사형 선고의 확인 도장 같은 것이었다. 최영수.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장사치만도 못한 사기꾼이야. 지훈이 최영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병사들이 걷느라 피를 흘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썩은 음식을 먹여서 병들게 해? 감히?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는 소리가 났다. 김대위. 당장 헌병대장 호출하고 의무대장에게 연락해서 병사들 상태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해. 그리고 감찰부 인력 전원 소집시켜. 이 연대 쥐새끼 한 마리까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때까지 뒤진다.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뛰어나갔다. 지훈은 최영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처남이라는 작자도 당장 불러들여. 내 눈앞에서 그 썩은 돼지고기를 다 처먹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훈은 씩씩대며 연대장실을 나섰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앰뷸런스의 불빛이 번쩍이며 의무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믿고 끝까지 걸었다. 그런데 돌아온 보상이 고작 썩은 음식이라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지훈은 냉정함을 찾으려 애썼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신속한 수습과 완벽한 처벌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다. 누구든 내 병사들을 건드리는 놈은 뼈도 못 추리게 갈아버리겠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어른 마녀 강지훈이 오랜만에 진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무대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링거를 꽂은 채 침상에 누워 신음하는 병사들, 바쁘게 오가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들. 구토하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섞여 있었다. 강지훈이 응급실에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놀라 경례를 하려 했다.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경내 생략. 치료에 집중해. 상태는 어떤가? 의무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보고했다. 다행히 위중한 환자는 없습니다. 급성 장염 증세이며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수액을 투여 중입니다. 안정을 취하면 내일 아침쯤엔 괜찮아질 겁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한 병사가 지훈을 보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까 행군 중에 그녀가 군장을 들어주었던 그 일병이었다.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지훈이 황급히 다가가 병사의 어깨를 눌러 눕혔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끝까지 완주했는데 이렇게 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썩은 밥을 먹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훈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의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거친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녀의 손길이 지금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다. 병사는 군단장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병사의 울음소리에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코를 훌쩍였다.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이 어린 친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걱정 마라. 너희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게 내가 다 해결할 거다. 푹 자고 일어나. 내일 아침에는 맛있는 밥 먹게 해줄게. 병사들을 다독이고 나온 지훈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응급실 밖에는 김 대위가 대기하고 있었다. 업자 왔나? 네. 위병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지들과 친분이 있다며 위병소 통과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대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난동이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지저대는 꼴이군. 들여보내. 연대장실로 오라고 해. 지훈은 다시 최영수의 연대장실로 돌아갔다. 최영수는 이미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구석에 꿇어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배가 남산만한 중년 남자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가 바로 최영수의 처남이자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인 김 씨였다. 아니, 매형. 이게 무슨 일이야? 헌병들이 왜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김 사장이야. 이 지역 국회의원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 김 사장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하고 말을 멈췄다. 흑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넌 누구야? 여긴 연대장실인데 어디서 여자가? 앉아. 지훈의 짧은 말에 김 사장이 흠칫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꽝. 지훈이 앞에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육중한 나무 탁자가 날아가 김 사장의 무릎 앞에 떨어졌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 훈련으로 다져진 발차기였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김 사장의 정강이가 박살났을 것이다. 히히. 김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나는 육군 중장 강지윤이다. 내 매형인 최영수는 지금 횡령 및 직무유기로 구속되었다. 다음은 내 차례고. 중장? 김 사장의 눈이 최영수에게 향했다. 구석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매형의 모습이 그제야 들어왔다. 김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 사장. 내가 납품한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지? 아니 그게. 보관상의 실수로 잠시 착오가. 착오? 내 부하 50명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어. 그게 착오로 설명이 될 것 같나?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사장에게 다가갔다. 군 납품 비리는 이적 행위다.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을 해치는 짓이지. 즉 너는 간첩이나 다름없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면 넌 즉결 처형감이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김 사장이 지훈의 군화에 매달렸다. 돈? 그래, 돈 좋지. 내 전 재산 압류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헤쳐먹은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세무조사, 검찰 수사, 그리고 군사 재판까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지훈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민간인이지만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일단 영창에 가둬. 경찰 인계는 내일 아침에 한다. 오늘 밤은 저 쓰레기 같은 고기 냄새나 맡으면서 반성하게 해.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으악. 헌병들이 김 사장을 질질 끌고 나갔다. 연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부임 이틀 만에 대대장을 자르고 연대장을 구속하고 비리업자를 잡아넣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똑똑.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군단장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드셔야. 아니, 병사들이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순 없다. 시사장에 가서 라면이나 좀 끓여오라고 해. 대용량으로. 오늘 밤은 응급실 당직실에서 병사들과 같이 있겠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다. 부탁이다. 나도 배가 고프고 내 새끼들도 배가 고파. 같이 먹자. 김대위는 잠시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다가 힘차게 경례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끓여오겠습니다. 잠시 후 의무대 휴게실. 커다란 솥뚜껑에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상태가 호전된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지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국자를 들었다. 자, 많이들 먹어라. 김치는 내가 찢어줄 테니까. 군단장님 진짜 드셔도 됩니까? 에이, 군단장님이 이런 싸구려 라면을. 병사들이 쭈뼛거렸다. 이 녀석들아, 나 707 있을 때는 생라면도 씹어 먹었어. 국물 식기 전에 얼른 떠가. 지훈이 웃으며 병사의 식판에 라면을 듬뿍 퍼주었다. 병사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 따뜻한 국물이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지훈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맵고 짠 맛. 하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지훈은 비로소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부대의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을지 모른다. 라면을 먹던 중 지훈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그녀의 동기이자 라이벌인 인물이었다. 강지훈입니다. 강 장군, 자네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포천 쪽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지역 유지인 김 사장을 영창에 가뒀다며? 국회의원실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적인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민원? 난동 부리는 잡상인 하나 치웠을 뿐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든 전화하라고 해. 내가 직접 받을 테니까. 이봐, 강 장군. 적당히 해. 자네 그러다 옷 벗는 수가 있어. 옷 벗을 각오 안 하고 여기 온 줄 알아? 내 병사들 건드리는 놈은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안 봐줘. 끊어. 뚝.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얼핏 들은 모양이었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뭐해? 라면 붓는다. 어서 먹어. 내일은 할 일이 많아. 그녀의 덤덤한 말에 병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든든했다. 자신들의 뒤에, 아니 앞에는 태산 같은 군단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포천의 밤하늘 아래 작은 의무대에서는 늦은 밤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편으로 더욱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강지우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싸움의 상대는 부대 내부의 부패를 넘어 군 외부의 검은 카르텔로 확장되려 하고 있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포천의 산안개가 걷히기도 전 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강지훈 중장의 집무실 전화벨 소리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다. 따르릉, 따르릉.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던 지우는 묵묵히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발신자 정보에는 표시되지 않는 번호, 혹은 육군 본부의 고위 직통 라인들이 번갈아 가며 뜨고 있었다. 김 사장을 영창에 쳐놓은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우는 수화기를 드는 대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비서실장. 지금부터 내 허가 없이는 그 누구의 전화도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셔도 내가 바쁘다고 전해. 예. 하지만 군단장님. 지금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도 연락이. 감사? 오라고 해. 환영한다고 전해. 단 그들이 내 방 문턱을 넘으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지우는 인터폰을 끊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책상 위에는 최영수 연대장이 작성했던 이중 장부의 사본과 김 사장의 납품 내역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단순히 썩은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피복 건축자재, 심지어 유류비까지. 최영수와 김 사장은 군단 예산을 자신들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은 위로, 더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군단 참모장인 송준장이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신 겁니까? 김 사장을 당장 풀어줘야 합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게 이 부대의 예절인가, 참모장? 지금 예절 따질 때가 아닙니다. 김 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세요? 군단장님, 이러다가 우리 군단 전체가 날아갑니다. 송준장은 다급하게 책상 앞으로 다가와 지훈이 보고 있던 서류를 뺏으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송준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을 위해 수천 번 반복했던 관절 제압술이었다. 으악! 송준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서류에 손대지 마라.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 지훈은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송준장은 붉어진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도끼가 서렸다. 군단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은 김 사장에게 경고 정도만 하고 최영수 연대장은 전역 조치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제가 윗선은 잘 무마해 보겠습니다. 송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자신도 편하고 부대도 조용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훈의 뇌리에는 어제 저녁 썩은 고기를 먹고 고통스러워하던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뭐지? 자네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 아니면 진급에 문제 안 생기는 거? 지훈이 책상 위에 장부를 들어 송준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 장부 자네 결제 도장이 찍혀 있더군. 시설 보수 공사비 5억 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공사. 이 돈 어디로 갔나? 송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건 관행이었습니다. 전임 군단장 때부터 해오던. 관행? 도둑질을 관행이라고 부르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야. 자네는 군복 입은 깡패인가? 지훈은 재킷을 걸쳐 입으며 전투모를 썼다. 비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김 사장의 창고. 그놈이 납품한다는 최고급 식자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지훈은 참모장을 밀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참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지프에 올랐다. 출발해. 포천 외곽 김 사장의 물류창고로. 운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시동을 걸었다. 지프가 위병소를 빠져나가자마자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 2대가 지훈의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확인한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쥐새끼들이 꼬리를 물었군. 따돌리지 말고 그냥 가게도. 호랑이 굴이 어딘지 안내해 줄 테니. 포천의 외진 국도변 낡은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공터에 지프가 멈춰 섰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창고였다. 서류상으로는 최첨단 냉동 설비를 갖춘 대형 물류센터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창고 앞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험상궂은 인상의 그들은 군인이 아닌 용역 깡패들이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볼 일 없으면 꺼지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껌을 씹으며 말했다.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고 문을 가리켰다. 열어. 이 아줌마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명령질이야? 사내가 지훈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퍽! 지훈의 주먹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사내의 명치를 가격했다. 사내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숨이 턱 막혀 바닥을 뒹구는 사내를 보며 나머지 깡패들이 주춤거렸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다. 작전 지역 내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즉결 처분 대상이다. 더 맞고 싶으면 덤벼. 지훈의 기세에 눌린 깡패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쓰러진 사내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빼내 창고 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가관이었다. 냉동시설은 고장난 지 오래되어 보였고 바닥에는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몇 년은 지난 통조림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최고급 한우라는 라벨이 붙은 박스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잡고기들이 녹아 핏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걸 내 병사들에게 먹였다고? 지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자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낱낱이 촬영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느낌이 왔다. 저 안에 진짜 장부가 있을 것이다. 지훈이 금고로 다가가는 순간 창고 밖에서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미행해 온 검은 세단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놀랍게도 헌병대 완장을 찬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군단 소속 헌병이 아니었다. 상급부대 군 사령부 헌병들이었다. 강지훈 중장님 되십니까? 헌병 장교가 경례도 없이 딱딱하게 물었다. 그렇다만 군 사령부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강지훈 중장님을 직권 남용 및 민간인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은 금고 앞에 멈춰 섰다. 올 것이 왔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조사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군. 내가 이 쓰레기장을 발견하자마자 나타나다니. 긴 말씀 필요 없습니다. 타시죠. 헌병들이 지훈을 포위했다. 깡패들도 낄낄거리며 그 뒤에 섰다. 사면초가였다. 하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상황실. 들리나? 치지직. 예. 군단장님. 작전처장입니다. 지금 즉시 포천 물류 창고 좌표로 기동타격대 출동시켜. 헬기 2대 띄운다. 무장 병력 30명. 실탄 지급한다. 헌병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상급 부대 명령을 받고. 상급 부대? 내 관할 구역 안에서 내 허가 없이 작전하는 부대는 없다. 너희가 헌병이든 뭐든 내 눈에는 무장 탈영병이나 다름없어. 지훈은 금고 위에 털썩 걸터 앉았다. 10분 준다. 내 부하들이 오기 전에 꺼지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여기서 끝장을 보든가. 두두두두두.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707 출신 군단장의 호출에 군단 최정예 병력이 번개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헌병 장교를 보며 씩 웃었다. 어때? 내 병사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도 저렇게 빠릿빠릿한데. 너희는 좋은 밥 처먹고 뭐 했나? 헬기 레페를 타고 내려온 기동 타격대원들이 창고를 완전히 장악했다. 상급 부대 헌병들과 용역 깡패들은 바닥에 엎드려 무장해제 당했다. 지우는 창고 안의 모든 증거물을 압수하고 금고를 통째로 헬기에 실어 사령부로 복귀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왔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충격 단독 신임 여성 군단장, 취임 이틀 만에 갑질 논란. 속보 민간인 사업가 불법 감금 및 폭행. 나는 군단장이다 발언 파문. 사설 군대 내 여권 신장, 이대로 괜찮은가?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여장군.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제 행군 현장에서 박철민 중령에게 얼차려를 주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잘라내어 마치 지훈이 이유 없이 부하를 괴롭히는 히스테릭한 상관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김 사장과 최영수의 뒷배들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댓글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플이 넘쳐났다. 미친 여자 군대가 장난이냐, 당장 옷 벗겨라.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도 뉴스를 본 것이 분명했다. 언론 통제하지 마. 댓글도 막지 마. 나도. 하지만 군단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 재판 당하십니다. 해명 자료라도 내야. 진실은 말이 많은 법이 아니야. 지금 내가 떠들어봤자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믿었던 조직은 썩었고 여론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바로 그녀와 함께 100km를 걸었던 그 병사들이었다. 그날 오후 반전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군사 갤러리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지금 뉴스에 나오는 미친 군단장, 팩트 알려준다. 글쓴이는 자신을 행군에 참여했던 말단 병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낡은 전투화와 물집 잡힌 발 사진을 인증했다. 다들 뉴스 보고 욕하는데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우리 군단장님? 미친 사람 맞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미친 게 아니야. 계급장 떼고 우리랑 같이 100km 완주했다. 나 걷다가 퍼졌을 때 내 군장 들어준 게 저 군단장님이다. 뉴스에 나온 대대장 얼차려. 그 대대장이 우리한테 암캐라고 욕하고 성희롱하고 아픈 애들 발로 찰 때 군단장님이 나서서 참교육한 거다. 오늘 점심? 썩은 고기 납품한 업자 잡아서 영창 보내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라면 끓여주신 분이다. 제발 뭣도 모르면서 욕하지 마라. 우리 군단장님 건드리면 우리 군단 병사들 다 들고 일어난다. 이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그러자 댓글에 다른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도 거기 있었음. 행군 때 내 수통에 물 채워주신 분이 군단장님이었음. 우리 부대 취사병인데 어제 군단장님이 직접 오셔서 썩은 고기 다 폐기하라고 하심. 진짜 눈물 날 뻔. 야, 707 출신이라며? 어쩐지 포스가 장난 아니더라. 병사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그 어떤 해명 자료보다 강력했다. 여론의 물결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갑질 여장군은 순식간에 참된 군인, 다크 히어로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상황이 역전되자 지우는 반격의 칼을 뽑았다.
그녀는 금고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와 창고에서 찍은 썩은 식자재 사진을 들고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단상 위 지우는 정복을 입고 꼿꼿하게 섰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부모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우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먹어야 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그 음식값을 가로채 배를 불린 자들의 기록입니다. 지훈이 장부를 들어보이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저를 음해하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 제가 다 밝혔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옷을 벗을 각오로 덤비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내 부하들을 지킬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국방부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수사 촉구 민원이 폭주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특별수사단을 지시했고 검찰이 군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최영수 연대장과 김 사장은 구속 기소되었고 송 준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뒤를 봐주던 상급 부대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일주일 후 군단 연병장 지우는 다시 병사들 앞에 섰다. 이번에는 흑투성이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그 정복 아래에는 굳은 살 박인 발과 자신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이 배어 있다는 것을. 제군들. 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과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침묵하지 않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준 너희들의 것이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함성이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를 만난 기쁨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쾌감이 섞인 전율의 외침이었다. 지우는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다. 행군 때 쓰러졌던 일병, 라면을 맛있게 먹던 상병,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병장. 고맙다. 너희가 나를 지켰다. 군단장의 따뜻한 손길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썩은 고기는 사라지고 신선한 식재료가 들어왔다. 낡은 군장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사라지고 실전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이 자리 잡았다. 지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활기찬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비서실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이제 좀 쉬시죠. 한숨도 못 주무셨잖습니까? 지우는 커피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이제 겨우 잡초를 뽑았을 뿐이야.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야지.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녀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은 잠시 숨을 죽였을 뿐 언제 다시 칼을 겨눌지 모른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만 명의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직통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 번호가 찍혀 있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었다. 지우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중장 강지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강 장군님,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한번 뵙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야전 군단장을 넘어 더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707의 전설 강지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국방부 비서관실의 호출은 예상 외의 안건이었다.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군 내부는 강지훈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녀를 영웅시하는 젊은 간부들과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기득권 장성들. 호출의 결론은 간단했다. 능력을 증명하라. 단순히 병사들의 인기를 얻는 쇼맨십이 아니라 실제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육군 본부는 예정에 없던 군단급 쌍방 기동 훈련을 지시했다. 상대는 육군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제3군단. 지휘관은 강지훈의 임관 선배이자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마석철 중장이었다. 훈련 장소는 강원도 인제와 포천을 잇는 산악지대. 훈련 개시 이틀째. 상황은 강지훈의 군단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령부 작전 상황실. 거대한 지도판 위에는 붉은색 표식이 아군 진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상황 보고해. 지훈이 팔짱을 낀 채 지도판을 노려보며 말했다. 작전 참모가 울상인 얼굴로 보고했다. 마석철 중장의 3군단이 통신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예하 부대와 통신이 두절된 지 3시간째입니다. 게다가 보급로 길목마다 대항군이 매복하고 있어 식량과 유류 보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대로라면 6시간 안에 전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통신 교란과 보급로 차단. 교과서적인 전술이었지만 상대의 움직임이 너무나 빨랐다. 마치 우리 측의 이동 경로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다. 이상하군. 우리가 예비 보급로로 설정한 산악도로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야. 그런데 그곳에 정확히 매복이 있었다고? 그게 내부 첩보에 의하면 마석철 중장 측에서 사설 드론 업체를 고용해 미리 지형 정찰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드론? 훈련 규정 위반이야. 외부 민간 자산을 훈련에 끌어들이는 건 반칙이지. 지훈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마석철. 그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다. 아마도 강지훈이라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을 못 봐주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참모들이 우왕좌왕했다. 통신이 안 되니 예하 부대에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고 보급이 끊겼으니 병사들은 지쳐갈 것이 뻔했다. 전형적인 패배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지훈은 침착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작전 참모. 자네가 여기서 지휘를 맡아.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예. 군단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지훈은 의자에 걸어두었던 전술조끼를 착용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꼈다. 통신이 안 되면 직접 가서 말하면 되고 길이 막혔으면 뚫으면 되지. 내가 직접 나간다. 군단장님이 직접요? 위험합니다. 판정관들에게 발각되면 지휘관 사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 내 목을 따려면 저쪽도 군단 장급은 나와야 할 테니까. 707 시절 나는 통신 장비 따위는 믿지 않았어. 오직 내 발과 간만 믿었지. 지훈은 최정예 수색대원 5명만을 대동하고 사령부 벙커를 빠져나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그녀는 군용 차량 대신 산악용 바이크를 선택했다. 목표는 적의 통신 교란 차량이다. 위치는 35고지 능선 뒤쪽. 놈들은 우리가 꼼짝없이 벙커에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 방심을 찌른다. 지훈과 수색대는 어둠을 틈타 험준한 산길을 질주했다. 나무와 바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솜씨는 서커스에 가까웠다. 35고지 인근. 지훈은 바이크를 숲속에 숨기고 도보로 이동했다. 숨소리조차 죽인 침투.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는 그녀의 움직임에 수색대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예상대로였다. 능선 너머 은밀한 곳에 마석철 군단의 특수통신 차량이 숨어 있었다.
주변에는 경계병들이 서성이고 있었지만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경계가 느슨해져 있었다. 녀석들은 컵라면을 먹으며 킬킬대고 있었다. 야, 강지훈이 그 여자 별거 아니라며? 통신 좀 끊었다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게 말이다. 여자가 군단장은 무슨.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숨어서 듣고 있던 수색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각자 위치로. 신호하면 제압한다. 총은 쓰지 않는다. 맨손으로 소리 없이 재운다. 지훈이 손가락을 3개 폈다. 둘, 하나, 팍. 어둠 속에서 5개의 그림자가 튀어나갔다. 지훈은 가장 먼저 통신 차량 앞을 지키던 경계병의 뒤를 덮쳤다. 경계병이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지훈의 팔이 그의 목을 감았다. 완벽한 초크. 병사는 몇 초 만에 기절하여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동시에 수색대원들도 나머지 경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지훈은 통신 차량 문을 벌컥 열었다.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낄낄대던 통신 장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 헉, 강지훈 중장님? 통신 장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적의 군단장이 그것도 최전방도 아닌 적진 깊숙한 후방에 나타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자네들이 쓰는 그 주파수 불법 감청 장비지? 민간 주파수 대역까지 끌어다 쓰는 건 반칙인데 말이야. 지훈은 장교가 차고 있던 헤드셋을 벗겨내고 통신 장비의 전원을 꺼버렸다. 게임 오버다. 마석철 중장에게 전해. 반칙을 쓰려면 들키지나 말라고. 그때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석철 중장이었다. 야, 통신반. 왜 갑자기 교란이 멈췄어? 강지훈 부대 통신이 복구됐다는 보고가 들어오잖아. 지훈은 통신 장교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마석철 선배님. 접니다. 강지훈. 무전기 너머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훈? 내가 왜 거기 있어? 거긴 내 후방인데. 선배님이 제 앞마당에 불법 드론 띄우셨길래 저는 선배님 안방에 직접 마실 나왔습니다. 통신 차량은 제가 접수했습니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시죠. 지훈은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차량을 나섰다. 통신 교란이 사라지자 지훈의 군단 지휘망이 순식간에 복구되었다. 전 병력 반격 개시. 적은 지금 당황하고 있다. 보급로에 매복한 적의 위치 좌표 전송한다. 포위 선멸해. 지훈의 목소리가 전 예하부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군단장이 직접 적진의 침투에 통신망을 뚫었다는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에 불을 질렀다. 군단장님이 적진을 뚫으셨다. 밀어붙여.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당황한 마석철의 군단은 우왕좌왕하다가 각계격파당했다. 날이 밝았을 때 승리의 깃발은 강지훈의 벙커 위에 꽂혀 있었다. 훈련 종료 후 강평장. 마석철 중장은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건 무효야. 군단장이 지휘소를 이탈해서 단독 행동을 하는 게 어디 있어. 판정관들이 난감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때 지훈이 흑투성이가 된 전투복을 털며 앞으로 나섰다. 전쟁의 무효가 어디 있습니까? 적이 내 목을 조르는데 점잖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지휘관입니까? 그리고 선배님. 지훈은 마석철의 가슴팍에 꽂힌 불법 감청 장비 사용 증거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국방부에 보고하면 선배님 별 하나 떨어지실 텐데. 제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후배로서의 마지막 예우입니다. 마석철은 입을 다물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분을 사기며 고개를 돌렸다. 주변에 있던 타 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지훈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책상 물림 장군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전장의 판도를 뒤집는 늑대. 그것이 강지훈의 새로운 별명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진짜 위기는 자연의 분노와 함께 찾아왔다. 훈련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그날 오후. 포천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풍을 타고 매캐한 냄새가 군단 사령부까지 날아들었다. 군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훈련장 인근 백운산 자락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시뻘건 화마가 산등성이를 집어삼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불길이 향하는 곳에 민가가 밀집해 있다는 것이었다. 소방 헬기는? 강풍 때문에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상 진화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불길이 너무 거셉니다. 지우는 지체하지 않았다. 전 병력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한다. 훈련용 장비 해제하고 등진 펌프와 갈키 챙겨. 작전명은 국민보호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다. 며칠간의 고된 훈련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군단장의 명령에 그들은 다시 군화를 조염했다. 강지훈이 이끄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덮쳐왔다. 겁먹지 마라. 바람을 등지고 방어선을 구축한다. 민가 쪽으로 불이 넘어오지 못하게 저지선을 만들어. 지우는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맨 앞에서 불길과 맞섰다. 그녀가 직접 갈퀴를 들고 낙엽을 긁어내며 방화선을 만들자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였다. 마을 이장이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장군님, 장군님, 저기 산 중턱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아직 대피를 못하셨어요. 이장이 가리킨 곳은 이미 불길에 포위되어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었다. 소방대원들조차 진입을 포기한 위험 지역이었다. 제가 갑니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부관과 참모들이 필사적으로 말렸다. 지우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국민이 저 안에 있다. 군인이 국민을 포기하면 그게 군대인가? 지우는 물에 흠뻑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시야는 연기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707 시절 익힌 감각으로 방향을 잡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나무들의 비명소리 사이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외딴 집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불붙은 장독대들이 깨져 나뒹굴었다. 할머니, 계십니까? 지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구석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노인에게 씌웠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흙투성이에 그을음이 묻은 낯선 군인의 얼굴. 아이고, 군인 양반.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말씀 마십시오.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노인을 업었다. 40kg도 나가지 않을 만큼 야윈 몸이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다. 들어올 때보다 불길이 더 거세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의 대들보가 무너지며 출구를 막아버렸다. 쾅! 불붙은 나무 기둥이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뒤로 돌아갈 길도 없었다. 갇혔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업고 있던 노인을 잠시 안전한 구석에 내려놓고 무너진 기둥을 노려보았다. 맨손으로 치우기에는 너무 뜨겁고 무거웠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무너진 벽돌 더미 사이에 쇠파이프 하나가 보였다.
지렛대 원리. 그녀는 파이프를 기둥 밑에 끼워 넣었다. 으아, 지훈이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바닥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 떨고 있는 국민이 있었다. 끼기기.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기둥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할머니 기어서 나가세요.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틈새로 기어나갔다. 지훈도 그 뒤를 따라 빠져나오는 순간 콱광 하고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간발에 차였다. 집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병사들이 물을 뿌리며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군단장님이다. 군단장님이 살아계신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달려왔다. 지훈은 노인을 부축하여 안전지대로 내려왔다. 그녀의 군복은 불에 그을려 넝마가 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올랐다.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그을린 사탕 한 알이었다. 고맙수. 정말 고맙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지훈은 그 사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은혜 갚는 겁니다. 어르신, 산불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되었다. 부대는 검댕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왔다. 트럭 가득 찐 옥수수, 감자, 시원한 식혜를 싣고서였다. 군인 아저씨들, 아니 군인 아들들아, 고맙다. 너희가 우리 마을 살렸다. 할머니들은 병사들의 손을 잡고 울었고 병사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컵에 든 식혜를 마셨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타들어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부관이 다가왔다. 군단장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손에 화상이 심합니다. 괜찮아.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뭐.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부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리고 사령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육군 본부에서 또 감찰이라도 나왔나?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우는 의무실 텐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강지훈 중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로펌 태산의 변호사 오태진입니다. 로펌 태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법무법인. 그들이 왜 최전방 군부대에 나타났을까? 무슨 일이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최영수 전 연대장과 김 사장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강지훈 중장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네. 직권 남용, 폭행, 그리고 과거 707 시절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707 시절의 작전은 모두 1급 기밀이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걸 어떻게 알고 소송을 건단 말인가? 기억하시죠? 10년 전 소말리아 해상 작전. 그때 중장님의 오판으로 희생된 인질의 가족들이 저희 의뢰인입니다. 그것은 지훈의 가슴 속에 묻어둔 가장 아픈 상처였다. 완벽했던 그녀의 군 생활 중 유일한 5점. 아니, 5점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비극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를 파헤쳐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이다. 비열하군.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지난 일까지 들추나?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여론도 지켜주지 못할 테니까요. 변호사가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텐트를 나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쥐었다. 불길 속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텐트 밖에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낸 그리고 그녀를 지켜줄 사람들. 지우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지지 않아. 그녀의 눈에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번 싸움은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곳 또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중장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과거 작전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우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이 법원 조명 아래 번쩍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의 화려한 경력이 아닌 검사 측 증인석에 앉아있는 로펌 태산의 오태진 변호사에게 쏠려 있었다. 오태진은 여유로웠다. 그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10년 전 소말리아 해상에서 불타오르는 선박의 사진이었다. 재판장님, 10년 전 피고인은 707 팀장으로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인질 구출 과정에서 무리한 진입 명령을 내려 인질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작전 중 불가피한 희생이라 포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지휘 과실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들렸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은 그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무고한 사업가와 부하 장교들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피고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계급장 뒤에 숨은 통제 불능의 폭군일 뿐입니다. 오태진의 변론은 치밀했다. 그는 최영수와 김 사장이 저지른 비리는 쏙 빼놓고 지훈이 행사한 무력과 강압적인 태도만을 부각했다. 여론은 이미 지훈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판사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다. 변호인의 말대로 10년 전 제 부대원들과 저는 인질을 완벽하게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 평생의 짐이자 죄책감입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오태진이 기세등등하게 물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죽음이 나의 무리한 진입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고소장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안 보입니까? 오태진이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그때 지훈이 방청석 맨 뒷줄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진짜 유가족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파와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10년 전 사망한 인질의 어머니와 누나였다. 오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분명 유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손을 써뒀었다. 돈으로 회유하고 지훈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지훈은 지난밤 옛 707 동료들을 동원해 유가족을 찾아갔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당시의 진실을 전했었다. 판사가 증인석으로 유가족을 불렀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은 오태진 변호사를 향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판사 양반. 저 변호사라는 작자가 우리한테 와서 그랬어. 강지훈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고소장에 도장만 찍어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금도 받게 해주겠다고 말이요.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노파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편지였다. 어제 강 장군이 이걸 가져왔어.
내 아들이 죽기 직전에 쓴 유서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었소. 노파가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의 정복 상의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셔츠 깃을 젖혀 왼쪽 쇄골 아래를 드러냈다. 그곳에는 끔찍할 정도로 깊게 패인 흉터가 있었다. 총상이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내 아들을 향해 날아오던 총알을 강 장군이 몸을 날려 대신 맞았다고 하더이다. 그 덕분에 내 아들은 유언이라도 남길 시간을 벌었고, 강 장군은 그 부상 때문에 쓰러져서 아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10년을 죄인처럼 살아왔다고, 노파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장사하려는 놈들은 저놈들이야. 강 장군은 우리 은인이라고. 노파가 지팡이를 들어 오태진을 향해 휘둘렀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태진은 당황하여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 했다. 멈춰. 지훈이 법정 가림막을 뛰어넘어 오태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법원 경위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법을 이용해서 진실을 덮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돈벌이를 해? 너희가 군인보다 더 썩었구나. 이거나. 난 변호사야. 법정 모독죄로. 법정 모독?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사기를 친 건 너야. 오태진 너를 위증 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를 건의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헌병대 수사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다. 지훈은 이미 재판 전에 모든 증거를 수집해 헌병대와 공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갑이 오태진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함정이야. 두고 봐. 태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진실 앞에 거짓은 힘을 잃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가 곧바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지훈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은 기각한다. 또한 무고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 측과 그 배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유가족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노파는 거친 손으로 지훈의 흉터 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아니요. 살아줘서 고맙소. 내 아들도 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요. 이제 그 짐 내려놓으시오. 법원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훈은 마이크들 앞에 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배우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게 누구든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것입니다. 군인은 국민과 부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차량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낡은 지프 한 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 지프 앞에는 김 대위와 정복을 입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충성, 군단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병사들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누명을 벗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이다. 가자. 우리 집으로. 지훈은 병사들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차에 올랐다. 차는 포천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 속으로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법적인 공방은 끝났지만 부대 내에 남아있는 최영수와 김 사장의 잔재들, 그리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 지훈은 차창 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하지.
그녀의 눈빛은 법정에 들어설 때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위병소 입구에서부터 연병장까지 수천 개의 촛불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이게 다 뭐지? 운전병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병사들입니다. 군단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저녁 점호도 미루고 다들 나와 있습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군단장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촛불을 든 채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나와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대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07 시절 숱한 사선을 넘으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레드카펫 대신 흙바닥을 걸었다.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걸었다. 연병장 중앙 단상에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날 뻔했다가 오태진 변호사의 구속으로 다시 수감된 최영수와 김 사장의 처분 결과가 붙어 있었다. 징계위원회 결과 육군 대령 최영수 파면 징역 15년 확정. 민간인 김씨 징역 10년 및 전 재산 몰수. 정의는 구현되었다. 악인들은 몰락했고 선량한 병사들은 승리했다. 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가 필요 없었다. 고요한 밤 병사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무죄인지는 너희에게 묻고 싶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희를 배고프게 했고 춥게 했고 아프게 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죄,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내 자신에게 벌을 내리겠다.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설마 전역을 하시는 건가? 불안감이 감돌았다. 나는 앞으로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관사가 아닌 병영생활관에서 너희와 함께 자고 먹겠다. 너희가 춥다면 나도 추울 것이고 너희가 배고프다면 나도 굶을 것이다. 이것이 내 벌이자 너희에 대한 약속이다. 와! 안도와 환호의 함성이 터졌다. 역시 강지훈이었다. 그녀다운 벌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난번 산불 화재 때 지훈이 구해냈던 그 병장, 그리고 식중독 사건 때 라면을 먹었던 일병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저희가 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병장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다. 비싼 명품도 화려한 기념패도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투박한 수제 전투와 깔창 한 쌍이 들어 있었다. 병사들이 남은 천 조각과 실리콘을 모아 서툴게 만든 것이었다. 행군하실 때 발 아프지 마시라고. 지훈은 깔창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훈장보다 무겁고 값진 선물이었다. 그녀는 깔창을 가슴에 품었다. 고맙다. 내 평생 신어본 것 중 가장 편한 신발이 되겠구나. 그날 밤 부대 회식은 거창했다. 횡령했던 예산을 환수하여 마련한 특식이었다. 삼겹살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다. 지훈은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들 틈에 앉아 고기를 구웠다. 군단장님 태우셨지 말입니다. 어허, 이 녀석이. 탄 게 몸에 좋은 거야. 숯 성분이 소화를 도와준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행군 때는 안 힘든 척 하시더니 다리 후들거리는 거 다 봤습니다. 병사들이 농담을 던질 정도로 그녀는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계급장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포천의 산에도 봄이 왔다. 진달래가 피고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흘렀다. 강지훈 중장은 부대 뒷산 정상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연대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악습을 타파하고 지훈의 지휘 철학을 따르는 유능한 장교들이었다. 보이나? 지훈이 산 아래 펼쳐진 부대 전경을 가리켰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정비고에서는 전차들이 힘차게 엔진을 돌리고 있었다. 활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군대의 모습이었다. 네,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건 없어. 원래 저랬어야 했어. 우리가 가로막고 있던 댐을 터주니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뿐이야.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맑은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전쟁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일당백으로 싸울 거야. 왜인지 아나? 부하들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 억지로 끌려온 곳이 아니라 내 전우와 내 가족이 있는 소중한 곳이라는 믿음. 그게 진짜 전투력이다. 지훈은 쓰고 있던 베레모를 고쳐 썼다. 707 시절부터 함께해 온 빛바랜 베레모. 이제는 그 위에 빛나는 별 3개가 부끄럽지 않았다. 가자. 애들 축구 시합하는데 심판 봐주기로 했다. 편파 판정하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하더군. 지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장군이라기보다는 든든한 맏언니 혹은 큰 누나 같았다. 산 아래에서 병사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군단장님, 빨리 오십시오. 킥오프합니다. 강지훈은 달리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가 밟는 땅은 단단했고 그녀와 함께 달리는 병사들의 발소리는 힘찼다. 포천의 산자락 그곳에 진정한 군인이 서 있었다.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강지훈의 가슴 속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